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편이 또 변해가지고 18편 조문, 창옹 또는 장옹, 침문병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저 혼자 저거 했네. 창옹, 장옹, 침문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왜 이러지? 예. 왜 이러지? 맨날 하는 건데도 이렇게, 예. 맥이, 일체적으로, 여기도 제자라고 썼잖아요. 예. 확률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와 같은 말을 썼을 때 확률적으로 거의 80%, 80% 해당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삭한 맥은 응당, 발열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표현한 거죠. 당연히 발열을 해야 되는데 발열이 없단 말이에요. 맥이 부삭한데. 발열이라고 하는 게 발열해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으시시시 추우면서 오한기가 있다. 으시시시 추우면서 오한기가 있다. 발열해야 되는데 그렇다. 만약에 어디 아픈 곳이 있으면 마땅히 어떠한 옹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외감에 의해서 발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어디 한 곳에 몸의 일부가 어깨, 손이라든가 등이라든가 발이 어떤 허벅지라든가 또는 엉치라든가 이런 데 뭔가 욱신욱신거리고 아픈 경우 우리가 머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나중에 종기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종기가 심하면은, 옹이 심하면은 결국은 맥도 부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금계요약은 제가 그랬잖아요. 금계요약은 항상 너무 맥을 가지고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맥을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상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 촉지 대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다 너무 지나치게 맥을 근거로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와 같이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맥이 부삭할 수도 있고, 맥이 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옹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심하지 않은 거예요. 발열감이 없을 때는 맥이 그렇게까지 상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글 자체가 이게 문법적으로 글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한문 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 구조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좀 글을 조금 한 몇십 년 봤잖아요. 그래도 한문만 그래도. 근데 한문만 봤고 저는 그 대신 또 여러분들에 비해서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이공계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초보자 수준이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저같이 조금 공부한 사람도 글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죠. 마치 맥이 부삭하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맥이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옹과 통처죠. 이렇게 글 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추론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게 바로 신비주의적이고 근거가 없는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맥을 가지고서 이것을 찾아낸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는 조문에
이 옹이라는 글자 나왔죠. 여러분 이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크게 한번 제가 쓸게요. 아우 글자도 뭐 저도 이거 글자는 평생에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글자가. 예, 글자가 굉장히 어렵죠. 자, 제가 일찍이 춘추하고 여러분 이제 요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고전에서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한문을 조금 잘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이성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차이뿐이에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자, 춘추를 자전을 읽었는데 춘추라는 책은 노나라 역사책인데 공자가 말년에 거기에 필삭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첨삭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고증학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근거가 없다는 설이 유력해요. 그러나 맹자 때 맹자 자신이 맹자의 글에 보면 분명히 맹자가 어느 정도 춘추에 관여된 개연성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맹자에 보면은 지하자도 춘추며 공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맹자는 공자의 100년 뒷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자도 춘추며 제하자도 춘추다. 나를 아는 것도 춘추고 나를 벌하는 것도 춘추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맹자에 나오는 거니까. 자, 좌전은 뭐냐면은 한나라 문제 당시의 이후 그때의 역사적으로 드러난 책이에요. 그전에는 좌전이라는 책이 안 보였어요. 그 전에는 공량이라는 책과 공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공양. 이게 거의 그 정경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정경처럼. 예. 정경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공양. 그러니까 춘추의 일종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런데 다 특색이 있어요. 예, 특색이 있고 좌전이 이제 늦게 나타난 거예요. 좌전이 늦게 나타났는데 후세 사람들은 논어에 보면은 뭐 저기 뭐야 자공량 누구더라 좌시라는 뭐 그 저기가 누구더라 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썼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낭설이에요. 그러니까 춘추에 대한 전통적인 한나라 때의 책은 공양, 좌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좌전이 가장 중요한 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좌전에는 그 시대의 역사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춘추라는 책에다가 좌전의 글을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경에다가 옆에다 그 사건을 다 갖다 한 게 바로 누가 만들었느냐? 그 삼국시대 우리가 보통 그 위나라 촉 갈라지기 전에 그 위나라의 장군 두여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 붙였어요. 예, 유명한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거를 보았을 때 주역의 원문이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책은 정의천의 주가 있고 또 주자주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는 건 누가 했느냐? 명나라 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좌전을 읽어보면은 창홍으로 죽은 사람이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등창이 나서 죽었다, 옹조에서 죽었다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옥편을 보면은 이 창홍의 문자가 종류가 여러분 쭉 보면은 이 난해한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의혹이 심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요즘에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막 그 뭐 임금 같은 사람들이 막 저거 해가지고 뭐 세조 같은 사람들 등창이 나서 나중에 죽었다. 뭐 피부병으로 하고 죽었다고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 뭐 드문드문하고 저희들도 어렸을 적에는 그 이명래 고양이 유명할 정도로 예, 종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저도 자식 셋을 키우면서 종기 나는 경우 드물단 말이에요. 저도 간혹가다 뽀드락지 정도 나는 정도는 있어도 왜 옹조가 나서 죽었을까 이런 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예. 이게 뭐지? 그랬죠. 그리고 기라고 하는 건 얼마 안 돼서 이랬어요. 얼마 안 돼서 예, 고대에는 옹이라는 병이 그 류가 많고 그 위험자를 예, 많고 알 수가 있다. 아, 오늘날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 위생이 불량하거나 자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TV에서 보면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막 이상한 그 막 종기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 대부분 위생 불량, 영양이 부족. 예전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과 지금은 그래도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먹고 살잖아요. 위생관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일단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것이지 다시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러한 현상이라든가 또는 이북의 그 어린아이들 봤을 때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의 경우로 습열이 체질적으로 울결돼 있거나 고량짐이 너무나 기름진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으면은 이런 옹조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죠. 그거는 여기는 뭐 굳이 다 안 썼는데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 그럼 일시적으로 뽀드락지 정도는 날 수가 있죠.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 죽을 정도까지가 되니까 모든 맥 부삭 발력이 그 세속 오한자는 반드시 풍한 객형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다. 그 외감에 의해서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조문 모든 옹종에 그 농이 있고 농이 없고를 알려고 할진대 손으로 그 종기 위를 뭐랄까 이렇게 만져봐서 열감이 있으면은 농이 있는 것이고 열감이 없는 것은 농이 없는 거다. 재밌죠 이거는. 우리도 이거는 어느 정도 저기 그 농이 있으면은 그냥 예전 같아서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농인을 빼는 그런 것도 있죠. 저도 그 군대에서 뭐 저기 위생병으로 있었지만은 농이 있는 경우가 뭐 드레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냥 농이 심하니까 칼로 그냥 째버리잖아요, 여러분. 칼로 째가지고 농을 다 뺀 다음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거즈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2, 3일 한 번씩 매일 와가지고 드레싱 해주고 그렇게 해서 농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부항 같은 경우 습부항 해가지고 부항해가지고 자침을 심하게 한다 부항을 해가지고 농을 쭉 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제 정형외과 가서 뭐 치료하고 가볍게 치료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종기 위를 이렇게 만져서 불열자는 농이 없는 것이 되니 보증 이탕으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려면은 유농까지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에 농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농이 있다 하더라도 탕리소도금이나 내탁산유로 뭐 치료한다. 그러나 고방에서 왔을 때는 소시오탕에다가 환기를 가해서 쓰더라도 어찌 잘못된 것이겠는가. 또는 여러분 보증 이기탕에다가 농이 만약에 있어가지고 열감이 심하고 그러면은 뭐 이런 처방 여러분 나중에 처방 찾아보면은 뭐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보증 이기탕에다가 보증 이기탕을 좋아하면은 보증 이기탕에다가 형계라든가 영교, 금은화 이런 거 또는 길경을 거다가 해서 쓰면 뭐 얼마든지 치료가 되니까 뭐 이 처방을 굳이 저는 이 처방 뭐 예전에 저도 젊었을 때는 다 뒤져보고 쓰고 그랬었어요. 이런 거.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요령이 생기니까 굳이 처방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된다. 보증이기탕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증이기탕이 열감이 심하면 거기다가 그 시오를 더 증량을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석고를 더 집어넣죠. 환기를 쓰다 하더라도 석고를 막 응용해서 쓰죠.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제 뭐 의견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글이 짧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지나가는 길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당쟁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러분 남한산성 그 영화 보셨죠? 김훈 선생이 쓴 남한산성. 아, 이거는 그 굉장히 좋은 영화고, 남한산성에서 그 인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그 누구죠? 최명길 주아파, 여기 김상원 선생, 최명길 선생, 이렇게 김상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화파, 여기는 주전. 이런 사람들이 거의 골수, 원리주의적인 거. 저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런 주자에 대한 주자학에 대한 원리주의 신봉하고, 주화파는 상황에 따라서 최명길 선생이라 하더라도 주자 공부를 안 했겠어요? 예. 여기 논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김상원 선생이 이제 그 좌의정 했었죠. 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누구냐면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마 거의 뭐 그 고문 공부,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한 사람들, 깊이 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아요. 반드시. 조선 숙종 시대의 김창협이라는 분, 농암 김창협. 예. 이름 특이하죠? 예. 김창협 선생. 아주 그냥 이렇게 위당 정인보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뭐 가급적인 뭐 문헌에 근거한 얘기를 가지고 해요.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도 하고, 예, 문헌에 근거를 해서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제가 막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김창협 선생은 농암은 우리 5천년, 조선 5천년이라 해서 뭐 옛날서부터 이런 소리죠. 조선 5천년 역사에 있어서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 5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글을 잘 쓴 문학에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분이에요, 농암 선생은. 근데 이 농암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서서 말한 김상헌이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좌상까지 지냈죠. 실질적으로 좌상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영의정은 형식적으로지.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 보면 좌의정 김상헌이고 증손자고,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은 그 형이에요. 아버지는 김수황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영의정을 지냈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정말 뭐 뼈대 있는 그 집안의 그 사람이죠, 학자죠. 그런데 이 아버지 김수황 선생이 아들 김창엽한테, 그 농암 선생한테, 그 어렸을 적에는 전부 다 동네에서 집에서 이렇게 글을 익혀요. 사사상경을 다 기본적으로 익혀요. 그리고 글을 어느 정도 알고 깊이 공부할 때는 큰 선생한테 가서 공부를 해요. 그때 누구한테 가서 공부를 했냐면, 농암 선생이 우암 송시일한테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거는 농암 집에 다 나와요. 예. 아버지 김수황 선생이 농암한테 말하기를, 우암은 저기 율곡의 적자지만, 율곡에서 김장생에서 우암으로 이어졌거든요. 그 학문 자체가. 그래서 학문은 굉장히 좋지만은 심술이 있다. 심술이. 예. 예, 이런 심술이라는 표현할 때 조금 안 좋은 뜻이죠. 예. 심술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예.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친구면서 전부 다 지내면서, 저 우암은 심술이 좀 고약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사문난적으로서 그 전에 윤백호
백호족의 그 윤휴를 결국은 젊었을 때는 윤휴가 굉장히 글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했다가 나중에는 사문난적을 몰아세워서 죽여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어요. 박세당 같은 사람들한테도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렇지만은 김창엽 선생은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어머니가 나시거든요. 이 농암 선생이 농암집에 보면은 자기 외삼촌하고 여기는 결국은 우암 계열이니까 노론으로 가고 여기 외삼촌은 나시인데 그 나예장인가 그래요. 나예장인데 제가 그 이름까지 잘 모르겠네요. 나 뭔데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외삼촌이 여기는 소론 계통으로 갈라져 버려요. 여기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게 뭐냐면은 그 우암 때문에 송시열 때문에 결국은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우암 송시열이 그때 그 김익훈 사건이 벌어졌는데 김익훈은 누구냐면은 그 사견가 그 김장생의 그 자기 선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뭔가 잘못을 범했는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암이 나중에 비판을 하다가 감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론 원래는 그 노론이라는 말이 없었죠. 서인이죠.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계기가 돼. 이게 우암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김익훈 사건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명한 역사적으로 회니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회니 시비, 회니 사건 또는 회니 시비. 회는 우암이 살던 그 대전 지방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니는 이게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건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우암의 그 송시열의 수제자가 그 윤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윤중. 이게 호가명제. 호가명제. 윤중의 아버지 윤성거의 그 묘비문 가지고 이 싸움이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윤중이가 먼저 박세당한테 가서 이 묘비문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묘비문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예전 굉장히 중요했어요. 묘비문 같은 거 쓰는 거는. 근데 송시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윤중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먼저 박세당한테 묘비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박세당 거기다가 태산교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윤중의 아버지 윤성거에 대해서 태산처럼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송시열이 그걸 보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윤중이 나중에 가서 또 받은 거예요. 받으러 간 거예요. 그 묘비문을. 그러니까 아무개가 이미 말했다. 나를 할 얘기가 없다. 이래버린 거예요. 수제자인데. 그래가지고 윤중이 명재 선생이 우암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바꿔달라. 글 쓴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대로 불편하니까 그러더니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사제지간에 여러분 예전에 사제지간은요 진짜 부모 자식만큼 강한 거거든요.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무서운 거라고 이거. 여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중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론, 송시열을 따른 사람이 이 노론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송시열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송 문제가 발생했대. 예송. 이게 또 아주 조선의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진짜 쓸데없는 걸 가지고 송시열이 그 분란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효정대왕에 대한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효정대왕의 그때 그 학렬로 어머니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 상복을 입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효정대왕이 적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효정대왕이. 그 이후에 원래는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소현세자가 인조가
시기 질투하면서 청나라에 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독살시키고 며느리도 죽이고 그 손주 3명이 있는데 3명 거의 다 2명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 제주도 가서 귀양 보내가지고. 그런데 송시열이 누구보다도 효종의 그 은혜를 입고 서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서 유비하고 그 저기 뭐야 제갈량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될 정도였는데 송시열이 갑자기 효종은 적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분란이 된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역사에서 그런 것도 찾아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농암 선생은 이 사이에 끼어들었는데 농암이 자기 외삼촌이 이 편지에 다 나와요. 외삼촌이 나시인데, 나시인데 외삼촌하고 이 송시열에 관한 문제 가지고 이 논쟁이 막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농암 입장에서는 우암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대놓고 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계속 우암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농암이 이제 변명한 어떤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농암은 그 정말로 그 어떤 사람 요거 옆길로 샜는데 우리가 예전에 글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는 데서 나는 어딘가 모르게 이동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어딘가 모르게 주담계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어딘가 모르게 그 한토화 3법을 주장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사상학에 맞는 것 같아. 그게 취향이에요. 일종의 취향.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 같은 경우는 중경서하고 금계율학을 제 취향으로 생각하니까. 글도 마찬가지예요. 농암은 누구의 글을 잘 공부한 사람이냐면은 물론 다 공부를 했지만은 그 송나라 때의 구양수의 문체를 공부했어요. 구양수. 당송 8대가의 송나라 때 선두주자였던 구양수. 그러니까 당나라 때의 그 글에 능했던 분은 두 분이 계셨는데 누구야? 한태지하고 유정원이 굉장히 글을 잘했고 송나라에 들어선 구양수 그리고 소시 형제하고 아버지 소동파 그다음에 소순 소철 요런 저거하고 그리고 또 증공이라는 분이 있어요. 구양수의 제자인데 증공이라는 분 그리고 몇 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구양수의 그 문체를 잘 터득한 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시대의 학자들의 80%는 전부 다 구양수의 문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농암집에서 중요한 글도 우리 선생님이 출연한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당시에 그 당쟁에 관한 것들이 다 나와요. 이래서 뭐 진짜 아주 얼마나 뭐랄까 농암 김창엽 선생이 살았던 시대의 그 숙종 시대에 그래서 이분은 형도 김창집도 귀양 가서 죽었고 사사당했고 아버지도 우암 송시열하고 저거 돼가지고서 사사받고 죽었고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벼슬에 젊었을 때는 하시다가 벼슬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숙종이 뭐 수십 번에 가서 이조 판서라든가 여러 가지 뭐서 제수할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그 거부하는 그 내용이 수십 개의 편지문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명제 윤증 선생도 마찬가지고 명제 윤증 선생도 계속해서 그 숙종이 불렀는데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면은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그 우암 송시열의 그 수제자였는데 우암과 등이 갈라졌던 거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출사를 안 한 거죠. 명제 선생이라든가 농암 선생은 집안이 당쟁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다 귀양 가서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김창집도 형님 되시는 분이지만 이 당쟁에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못 들어요. 예,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농암 선생은 개인적으로도 농암 선생 글이 참 순해요. 농암 선생 글이 참 예전에 표현 말하면 순유다. 예, 순수한 사람이다. 순유다. 예. 근데 이 농암 선생은 여러분 글 잘하면은 옛날부터 불행하예요. 예. 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이 잇따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농암 선생의 외아들이 시집간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에서 정말로 장가 가고 얼마 안 되는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외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걸 보면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식도 후사도 못 보고 죽었으니 농암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 귀양 가서 죽고 형도 귀양 가서 죽고 집안이 완전히 막 쑥대밭했죠. 거기에다가 아들들 딸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둘인가 셋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제문을 쓰는데 진짜 보통 제문 같은 경우는 글을 길게 쓰지 않아요. 짧게 써요. 역사적으로 제문 가운데 가장 잘 쓴 게 이제 한태지의 제12 제8학문인가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명문이에요. 농암은 이 글도 한태지의 제문도 긴데 농암 선생은 그 글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만큼 애통하니까 그렇겠죠. 저도 젊었을 때 다 읽어봤어요. 그거를. 예. 막 해서 글 한참 빠지고 좋아했을 때는 제문이라든가 이런 거. 예. 묘비문. 일종의 문학의 한 장르예요. 장르. 묘비문, 제문 이런 건 전부 다 하나의 문학의 하나의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예. 이 묘비문과 이 제문에 가장 글을 잘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한태지가 예. 하나의 교과서적인 것처럼 예. 진짜를 잘 쓴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길에 옆길로 조금 새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농암 김창엽이라는 분들, 요 김상헌 선생에 대해서 워낙 유명하니까 김상엽 선생의 손자죠. 김창집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요런 정도는 지나가는 길에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 역사상 가장 당쟁이 치열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는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예. 윤백호 같은 사람도 천재고, 박세당 이런 데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고, 뛰어난 사람이 많았는데, 꽃 피우지 못하고, 이 뒤로 이제 영조, 정조가 이루어지면서 실학사상이 꽃을 못 피우고, 예. 실학사상이 제한적이지만 꽃을 결국 못 피웠죠, 결국은. 예. 역사에서 그냥 소멸하고 말았는데 그만큼 이 시대 자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자 철학이 거의 국교되었다. 겉으로는 공자, 맹자를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자가 주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객이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예. 주자 자체는 소위 말해서 공자에 대한 해석학일 뿐인데 그 해석이 오히려 주인 노릇이 돼버리면서 우리 조선 500년간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자 철학도 망가뜨려버리고 그런 거죠. 예. 맹자도 과격해요, 사실은. 예. 맹자도 공자에 비해서는 과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자 철학은 그보다 더 과격을 하고 논리적으로도 아주 그냥 뛰어나니까 그냥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임금은 주자를 통해서 통치를 했다 그러지만 결국은 주자에 다 먹혀버린 거예요. 선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학으로 전혀 못 나간 거죠. 그런데 일본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주자 철학이 넘어갔어요.
임진왜란 통해 가지고 뒤에 그 퇴계 선생의 제자에 의해 가지고 제가 책도 이제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네요. 걔네들 일본도 전부 다 주자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로 주자 철학을 걔네들도 예, 자기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근데 우리는 주자에 그냥 매몰돼 버리고. 예. 심지어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일본에서 나온 물레 선생이라고 있어요. 저물레 선생. 논어에 대한 해석을 보고 깜짝 놀래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누구지? 정약용 선생이 일본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일본의 서적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약용 선생도 굉장히 놀랬다고. 예. 전부 다 실학에 있어서 꽃을 못 피웠죠. 영조 정조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조 정조 대왕이 조선 후기에 문예의 대왕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고 예. 엉뚱한 짓 했어요. 전부 다들. 그때 그분들이 비교적 현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이 방향을 잡았으면은 우리가 일제에 그렇게 일본에 의해서 그 나라를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만큼 영조 정조가 뛰어난 임금이었다면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주자 철학에 전부 다 함몰돼 가지고서 다른 것은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생활한 거죠. 그 대표적으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은 도각록이라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참담하죠. 명나라가 없어진 지 한 30년, 50년 됐는데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압록강을 건너가면서 이 땅을 건너가면서 그 심해를 쓴 거예요. 거기 끝에 가면 도각록 짧은 글인데 맨 뒷부분이 굉장히 감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문의 대가들이 여한 식가문초를 누가 만들기도 했는데 농암 선생과 문학에 있어서 우리나라 문학에 있어서 한문학이죠. 문학에 있어서 농암과 연암 박지원 완전히 달라요. 예, 연암은 완전히 상남자였죠. 농암 선생은 정말로 선비, 그대로 선비. 연암은 참 문학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분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학사뿐만 아니라 문학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럼 퇴계율곡은 문학을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퇴계율곡은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말이 길어져요. 도학이래, 도학자들. 도학. 이게 주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도학과 문학으로, 주자 철학에 의해서 이 문학을 천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천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글을 잘했던 분은 인조반정에 가당됐던 장유계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유계곡. 장유, 이름이 장유고 호가 계곡. 그리고 택당 이식 선생. 이분이 또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조선 중기에 이분들은 문학의 대가들이에요. 장유와 이식. 이 이후에 이제 농암 선생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연암이라든가 그리고 정조 시대에 여러 가지 누가 있고, 그리고 구한말에
명재 이건창 선생 같은 분들, 예, 문학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도학을 중요시 여기고 문학을 또 천시여겼어요. 그래서 당송 팔대가라든가 이런 글로만 본 거죠. 그냥 아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도학과 문학으로 구분했다는 거. 뭐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건 뭐 길어지고 뭐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또 이것도 하나의 또 세계예요. 우리 조선시대. 그러니까 율곡과 태계는 문학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학으로 들어간다. 왜? 이기론 가지고 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심이라든가 심성설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기 문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문학에 치중한 거죠. 예, 농암 선생은 이 도학과 문학을 겸비한 분이고 장유라든가 이런 분들은 문학에 굉장히 많이 치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장유 계곡만필은 지금도 이렇게 그 번역돼서 나오는데 굉장히 뭐 뛰어난 천재예요. 장유 문학으로만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인조반정에 가담돼 있었던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나가는 경우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